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팝과 J-팝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사들을 참고했고요. 15년 전 일본은 그 자체로 아시아 시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음악 대국으로 $50가 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아무로나 미에, 하마자키 아유미, 우타다 히카루 등 아티스트들 외에도 밴드와 여러 음악을 자랑하는 아시아 음악 강국이었죠. 반면 당시 한국의 시장 규모는 30분의 1도 안 되는 $1,600 미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만에 일본은 반토막인 $26억 떨어졌고 한국은 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인구도 크고 나라도 커서인지 아직 규모 면에서는 일본 음악 시장이 한국의 4배 정도 크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수출이란 포인트입니다. K-팝이 국내가 아닌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규모는 국내 시장과 거의 맞먹는 규모인 $5.6억입니다. 15년 만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008년과 비교해 무려 34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K-팝 수출 규모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본인들에게 K-팝 하면 뭔 느낌이냐고 물어보니까 전문적이다, 세련됐다, 서양 음악 같다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도대체 K-팝이 이렇게까지 해외에서 잘 먹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한국 시장은 꽤 오랜 기간 일본 시장의 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한국 시장이 성장세를 탄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일본에서는 빅뱅과 카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리고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2012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바야흐로 K-팝의 상승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후 2달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현재 K-팝 아티스트라고 하면 BTS나 블랙핑크를 생각하지만 물꼬를 튼 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싸이가 뜬 뒤 그 다음 연도에 누가 등장했는지 아시나요? 2013년에 데뷔한 가수가 바로 BTS입니다. 반면 일본은 2010년대를 음악의 암흑기로 보는 분석이 꽤 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열도를 흔든 그룹은 바로 AKB48였거든요. AKB란 가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AKB의 마케팅 방식이 CD를 사면 총 선거권을 주고 이를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밀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AKB 상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음악성을 높이기보다는 아마추어 멤버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의 감동을 자아내는 스토리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탄탄한 실력과 비주얼을 무기로 선보였고 노래 역시 해외 트렌드에 발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 하면 연습생 생활을 기반으로 한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이돌은 약간 다릅니다. 일본에는 아이돌을 보고 치유받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아이돌들에게 요구됐던 덕목은 친근함과 귀여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소녀스러운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죠. 한편 일본 가수가 세계에서 아예 안 먹혔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가수가 미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밴드 워너크록이나 베이비메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메탈 3집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2020년 일본 가수 중 해외에서 가장 큰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얼굴은 아이돌 같은데 고스로리 컨셉을 하고 메탈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들에게 마니악한 인기를 누리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메탈이라는 장르의 한계와 언제까지나 이 컨셉을 고수할 수 있을까란 점이 한계로 얘기되고는 합니다. 아무튼 일본 음악도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직 한국 아이돌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해외 시장의 좌절이 우리나라의 하이브, SM, YG와 다르게 일본 기획사가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해외 시장을 접근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형이 아니었을까요? 이 근본적인 요인은 오랜 일본 음악 시장의 관습에서 기인합니다. 일본 음악 업계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든다. 일본은 인구가 많다. 어느 정도 팔린다. 또 일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든다. 이 사이클로 오랜 세월 공고화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느끼시겠지만 아직도 일본은 현금만 받는 가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현금을 안 받는 가게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은 그 반대로 현금만 받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결제판을 올려 날인을 받는 문화 등 굉장히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 컨텐츠는 왜 세계를 섞어나는가?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은 기득권에 얽매여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음악 시장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스트리밍을 풀지 않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위버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팬과 소통하고 에스파는 작정하고 메타버스 컨셉을 도입하는 등 굉장히 도전적인데 일본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기사 내용보다 더 신기했던 것은 댓글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일본은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내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해외 마케팅에 소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K-팝처럼 철저한 마케팅에서 나오는 아티스트에게 아도나 새로운 학교 리더스 같은 아티스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K-팝은 많이 팔리겠지만 일본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느껴지듯 일본 소비자들은 음악 시장이 내수에서 소비되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죠. 실제로 일본 가수들은 50이 넘어서도 라이브 투어를 하는 가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일본 팬들은 한번 좋아하면 그들이 늙어도 계속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이런 고정 팬층이 강하기 때문에 40주년이 넘은 밴드가 나오고 50이 넘어서도 라이브 투어를 하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화에 민감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뛰고 이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일본은 자신의 두터운 팬층이 있으니까 비교적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음악적 다양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시장을 이끌 정도로 잘 나가게 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이돌 노래로 음악적 다양성이 있냐 하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를 잠시 봤는데요. 빌보드 재팬의 경우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히게단 같은 밴드나 바운디, 요네즈켄시 같은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요네즈켄시의 레몬은 프로모션도 별로 없이 유튜브 7.9억 조회수를 찍었고 최근 발매한 체인소맨의 OST 킥백 역시 반응이 남다릅니다. 바운디는 요즘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이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고 댄스나 비주얼로 눈길을 끌기보다는 진짜 노래로 팔리는 아티스트들입니다. 반면 한국의 멜론 차트를 보면 뉴진스, 르세라핌과 같은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비주얼과 춤, 트렌드, 모든 요소를 신경 쓰는 아이돌과 방구석에서 직접 노래를 만들고 얼굴 공개도 꺼리는 요즘 일본 아티스트들. 과연 K-팝과 J-팝을 같은 비교선상에 놓는 것이 맞을까요? 최근 얘기를 나눈 일본 분들이 모두 한국 아이돌들은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에 K-팝, J-팝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다 보니 누가 더 잘났고 이런 비교 자체가 뭔가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